러시아가 전국민 총동원을 위한 명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주요 도시들에서 의문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4월 2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체불명의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테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 66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자작극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국민 총동원을 통해 대규모 징병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벨고로드와 같은 국경 인근의 군사 거점을 공격하기도 바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최북단 800km나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테러를 자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정체불명의 우크라이나인에 의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인 4월 26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암살 미수 사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암살 대상은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라는 인물로 푸틴이 가장 총애하는 언론인이라는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도 진짜 우크라이나의 암살이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FSB가 공개한 영상에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압수한 증거 물품이라고 나온 것이 터무니없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화염병이라면서 뚜껑도 안 딴 플라스틱 물병과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 보이는 신상 나치 티셔츠, 정체를 숨기기 위한 초록색 가발 등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위조 자료들이 우크라이나의 여권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테러와 연관이 없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 CD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게임 CD 3개가 놓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나온 게임 자체는 네오나치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평범한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 CD를 증거라고 자랑스럽게 올린 것에 대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테러에 필요한 유심을 착각한 것 같다는 분석이 등장했는데요. 이 게임의 이름이 심즈인 것으로 보아 테러를 지시한 지휘부가 유심 3개를 준비하라는 걸 행동대원이 심즈 게임 CD 3장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에서는 유심을 심으로 말하는데요. 이는 황당하지만 꽤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개그맨 출신 대통령인 젤렌스키보다 러시아의 정보 조직원들이 더 개그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하고 조잡스러운 선전이 러시아 국내에서는 꽤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정보에 둔감한 노년층에서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계획적인 도발을 통해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작전을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합니다. 가짜 깃발은 옛날 대항해 시대 해적들이 상선에 접근하기 위해 가짜 깃발을 달고 상선을 속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짜 깃발 작전은 처음에는 비난받았지만 19세기 이후부터는 군사작전의 한 수단으로 다뤄졌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가짜 깃발 작전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번 전쟁의 원인 중 하나인 돈바스 내전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돈바스 내전 초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군에게 부대 마크를 뗀 병력을 돈바스로 보내 친러반군인 양 행세하며 내전을 유도하는 가짜 깃발 작전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세 진압됐을 내전이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러시아는 결국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계례국을 세우게 됐습니다. 즉 민주국가들이 자기 안전만 생각하며 독재자의 위협에 굴복했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적을 기만하는 전술은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자국민들의 불만이나 시선을 다른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거짓 선전선동도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거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오픈된 곳에서는 작은 티끌만한 오점만으로도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가름 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 발생된 테러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이 테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프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탈환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시간 4월 28일 새벽 6시 11분 헤르손 현지 시각으로 밤 12시에 캐나다 의용군이 헤르손 TV 타워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은 포병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방송탑을 강타하는 장면인데요. 확실하게 거대한 탑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르손 타워는 헤르손 시민들에게 러시아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송을 차단하고
하겠다고 러시아의 선전 방송을 송출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말도 안 되는 거짓 방송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헤르손 타워 공격 이후 헤르손 시내에서 러시아가 송출하던 방송이 차단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헤르손 시민들이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르손 TV 타워 공격에 담겨진 의미를 군사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시내 중심부를 타격할 정도로 헤르손 시내에 접근했다는 것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헤르손 TV 타워의 위치는 헤르손 정중앙입니다. 여기까지 포탄이 날아왔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외곽에서 공격 중이거나 혹은 헤르손 동쪽 강변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무 진격이 빨라 잘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 자료에는 공격받는 TV타워 뒤로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과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도로가 보입니다. 이를 위성사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V타워를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에서 공원 건너편에 TV타워를 촬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짐작할 수 있는 헤르손 현재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이 시가지 중심까지 진입할 정도로 헤르손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거나 현재 게릴라가 당당히 폭파 영상을 촬영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후자가 현실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 시내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한 것이라면 곧대 찾을 TV타워를 파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교외에서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고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호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일 내 헤르손 인근에서 대대적인 전황 변화가 관측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게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28일 새벽 5시 CNN 속보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던 90대의 곡사포 중 절반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들을 5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인수받아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이용한 포병 부대가 창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시간 28일 새벽 3시에는 미 의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대여를 검토하기 위해 미 하원의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이틀 안에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일 것이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 원조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이라는 변수가 생겨 전황이 바뀌었듯이 러시아에게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도와준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의 등장으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될 텐데요. 이 때문에 동북아의 정세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현지에서 러시아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르다며 대만을 치겠다는 헛소리를 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폐쇄로 인한 자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표출시키려고 안달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 침공이라는 터무니없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4월 28일 새벽 6시 군사전문 매체 오릭스가 4월 27일 하루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입은 손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참혹합니다. 하루 동안 러시아군은 전차 5대와 장갑차 8대, 차량 6대를 잃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1대와 장갑차 4대, 다련장 1대, 자주포 1대, 차량 2대를 상실했습니다. 오릭스가 공개한 것이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된 손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전쟁 초기부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래야 승리할 수가 없는데요. 즉 한 달만 매일 같은 피해가 반복되더라도 러시아군은 150대 전차 420대의 각종 차량을 잃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30대 전차 240대의 각종 차량 및 포를 상실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끔찍하리마치 막대한 손실입니다. 서방의 원조를 받아 군을 꾸준히 보강 중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계속된 서방의 제재로 대부분의 군수 공장이 멈춘 상태에서 이 손실을 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이런 격차를 메꿀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 소련의 한 달 전차 생산량인데요. 지금의 러시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했던 당시 소련의 1년치 전차 생산량은 2,000에서 3,000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0대
대 이상을 생산한 것인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 말을 달리 계산하면 지금 러시아군이 한 달간 입을 전차 손실을 최소치로 개선하더라도 최전성기 소련의 한 달 전차 생산량보다 많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전황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러시아군은 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던 1만 대의 재고 전차를 수리한다면 부족한 전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조작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관 중인 1만 대의 전차는 대부분이 야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인데요. 수십 년 동안 눈과 비를 맞으며 녹슬어 고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구식 장비이다 보니 바로 쓸 수도 없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 사군이 사단의 연대장이 자살했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인데요. 시장 전차 10대 중 한 대만 작동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현실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작동하는 전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바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썩어버린 장비를 제거하고 각종 열상 장비와 전자 장비를 장착해야 현대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러시아는 전차의 열상 장비와 전자 장비를 달 수가 없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관련 부품의 수급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6일 푸틴은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전쟁의 원인이 우크라이나에 있고 자신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더욱 거세지는 세계 제재와 이번 전쟁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러시아는 중국에 더욱 적극적인 구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소련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맞먹는 경제 규모와 생산력을 갖춘 중국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다른 일을 할 생각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 중국의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즈는 대만의 연례훈련, 대담해진 분리주의자들, 그러나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해방군이 정광석화처럼 몰아칠 것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를 것이라며 전날인 26일 대만 해협을 통과한 미국 촉함의 행동을 비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러시아와 다르니 해볼만 하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부디 중국 공산당이 이런 멍청한 생각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거리투브였습니다.